아마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때까지였을 겁니다. 그땐 방학이 되면 방에 처박혀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참 많은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눈에 선한 춘원 이광수라든가 카네기 전집, 광복 20년, 상록수, 순애보 등등. 심지어는 어린아이로는 읽기 민망한 썬데이 서울 같은 잡지까지도 닥치는 대로 읽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구가 왜 필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책 속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다른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주인공들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을 엿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했던지요. 그때 한 가지 욕심이 유일하게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처럼 많은 경험을 하고 글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리 책을 읽어도 감정과 느낌을 글로 잘 표현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의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정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낼 줄 몰라서 쩔쩔매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리하고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표현해내는 것을 보고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분 글들을, 아니 책들은 거의 다 읽어보았는데요. 그냥 그분은 저와는 수준 자체가 아예 천양지차로 다른, 요즘 말로 그냥 급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저로서는 감히 범접하지도 못할 문학적인 감성 등이 제 삶의 정서적인 영역 안에 꽤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몇 년 전 작고하신 이어룡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처음 선생님의 글을 접하고 깜짝 놀랐던 최초의 책,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베스트셀러 컬렉션 시리즈로 재출간되었는데요. 한국인의 이 정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이나 이어룡 선생님 개인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에게는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훌륭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글로 바로 넘어갈까요? 풍경 뒤에 있는 것. 그것은 지도에도 없는 시골길이었다. 국도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한국의 어느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 황토과 자갈과 그리고 이따금 하얀 질경이 꽃들이 피어 있었다. 붉은 산모롱이를 끼고 굽어 돌아가는 그 길목은 인적도 없이 그렇게 슬픈 곡선을 그리며 뻗어 있었다. 시골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길을 마차길이라고 부른다. 그때 나는 그 길을 집차로 달리고 있었다. 두 뼘 남짓한 운전대의 유리창 너머로 내다본 나의 조국은, 그리고 그 고향은 한결같이 평범하고 좁고 쓸쓸하고 가난한 것이었다. 많은 애를 망각의 여백 속에서 그냥 묻어두었던 풍경들이다. 이지러진 초가집의 지붕, 돌담과 깨어진 비석, 미루나무가 서 있는 냇가, 선앙당, 버려진 무덤들, 그리고 잔디, 아카시아, 말풀, 보리밭, 정직하고 단조로운 풍경이다. 거기에는 백로의 날개짓과도 같고 웅덩이의 잔물결과도 같고 시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늘진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폐허의 고요에 가까운 것이다. 향수만으로는 깊이 이해할 수도 또 설명될 수도 없는 정적함이다. 아름답기보다는 어떤 고통이, 나태한 슬픔이,
졸린 정체가 크나큰 상처처럼 공동처럼 열려 있다. 그 상처와 공동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거기 그렇게 펼쳐져 있는 여린 색채의 풍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위 확장에 걸린 시골 아이들이 불룩한 그 배를 보지 않고서는, 광대뼈가 나온 시골 여인네들의 땀내를 맡아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무심히 짓거리는 말솜씨를 듣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집차가 사태진 언덕길을 꺾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이다.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사소한 일,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가장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늙은 부부였다. 경적 소리에 놀란 그들은 곧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놀라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갑자기 서로 손을 부둥켜쥐고 뒤뚱거리며 곧장 앞으로만 뛰어 달아나는 것이다. 고무신이 벗겨지자 그것을 다시 집으려고 뒷걸음친다. 하마터면 그때 차는 그들을 칠 뻔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 전부다. 불과 수십 초 동안의 광경이었고 차는 다시 아무 일도 없이 그들을 뒤에 두고 달리고 있었다. 운전사는 그들이 거동해 처음엔 웃었고 다음에는 화를 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이제는 아무 표정도 없이 차를 몰고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역력히 기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잔영이 좀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누렇게 들뜬 검버섯의 그 얼굴, 공포와 당혹스러운 표정, 마치 가축처럼 둔한 몸짓으로 뒤뚱거리며 쫓겨갔던 그 뒷모습, 그리고 그 위급한 경황 속에서도 서로 놓지 않으려고 꼭 부여잡은 앙상한 두 손, 고무신 짝을 집으려던 그 또 하나의 손, 떨리던 손. 나는 한국인을 보았다. 천년을 그렇게 살아온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뒷모습을 만난 것이다. 쫓기는 자의 뒷모습을. 그렇다. 그들은 분명 여유있게 차를 비키는 아스팔트의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운전사가 어이없이 웃었던 것처럼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은 꼭 길가에서 놀던 닭이나 오리떼들이 차가 달려왔을 때 날개를 포덕거리며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 아군과 가난과 횡포와 그 많은 불의 재난들이 소리 없이 엄습해 왔을 때 그들은 언제나 가축과도 같은 몸짓으로 쫓겨가야만 했던 것일까? 그러한 표정으로, 그러한 손길로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우리 피부빛과 똑같은 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우리 비밀, 우리 마음이 있다. 팽이채를 꺾어라. 영국인의 기질. 영국은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가 합쳐 한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민족성도 그에 따라서 구별되어 있다. 잉글랜드 사람들은 사무적이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싱겁다고 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은 이발소에서 목을 베어도 병원이 아니라 혈액은행으로 뛰어갈 정도로 돈만 하는 인색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질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비교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곧잘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어느 날 잉글랜드 사람이 손님들을 청했다. 하나는 아일랜드 사람이며 또 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인이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손님들 앞에 놓고 식모를 해고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개의 접시를 깨뜨려서 하는 수 없이 식모를 내보내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스코틀랜드인은 이렇게 말을 받았다. 그럴 것 없이 월급에서 접시값을 쥐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역시 매사에 금전타산을 내세우는 스코틀랜드인다운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무적인 잉글랜드인은 해고하면 해고했지 몇 푼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접시값을 빼내면 무엇이 남겠는가고 반문을 했다. 그때 싱거운 소리를 잘하는 아일랜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월급을 그만큼 올려주고 거기에서 다시 접시값을 제하면 될 것 아뇨? 그런데 만약 거기 한국인이 있었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했겠는가? 추측컨대 100이면 100, 두들겨 패라고 했을 것이다. 좀 서글픈 이야기이기는 하나 우리 현실이 늘 그러했었다. 때리면 듣는 것을 팽이에 비유해서 말한 사람이 있다. 한국인은 팽이와 같아서 매를 때려야 된다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두고 억압과 탄압, 그리고 폭력 밑에서 살아온 민족이다. 사실 그러한 요소가 없지도 않다. 신사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타협적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정치가도 없지 않다. 그렇게 지키지 않던 교통질서만 해도 때리니 듣더라는 것이며, 그렇게 요란스럽던 데모도 총칼로 누르니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적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선의의 독재자가 나와야 한다는 정치 이론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민족에게 너무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성격을 팽이에 비유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옳지 않다. 과연 한국인은 억압과 폭력이 아니면 말을 듣지 않을까? 정말 독재자를 필요로 하는 민족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몇 개의 증거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우리 속담에 하던 짓도 멍석을 펴놓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이 속담을 풀이해보면 억압적인 것보다 언제나 자발적인 감정에 살려고 한 우리의 민족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지, 강제로 시키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한국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모르면 한국인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팽이처럼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일 뿐이다. 위정자들은 그동안 멍석을 펴놓고 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은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폭력을 쓴다. 죄는 폭력 밑에 굴복한 이 민족이 아니라 멍석부터 깔아놓은 그들에게 있다. 둘째로, 신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신이 나면 시키지 않은 일도 한다. 신이란 자발적인 흥이며 부상의 행위인 것이다. 신바람만 나거나 신명만 나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도 해치우는 것이 이 민족이다. 때린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신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신명을 죽이는 일이다. 신날 줄 알고 신바람을 피울 줄 아는 이 민족이었지만 위정자들은 언제나 그 백성들의 신을 죽였다. 아무리 때려도 한국인은 그 불행한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스스로의 마음에 신바람이 일게 할 때 비로소 동방의 촛불에 불이 켜지는 것이다. 우리가 못 살았던 것은 이 민족이 낙후한 벌판에서 방황하는 것은 매가 모자라 그랬던 것은 아니다. 매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년 동안이나 맞아왔다. 우리 민족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그 신이었으며 바로 그 신을 돋굴 줄 아는 민주적인 통치자다. 하던 짓도 멍석을 펴놓으면 하지 않는다는 이 민족을 다스릴 자는 팽이채를 든 독재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지도자라면 얼마든지 있어왔다. 한국인을 잘 아는 사람이면 멍석부터 걷어치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멍석을 깔아주는 지도자보다 이 민족이 진실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그들의 신을 알아주는 사람인 것이다. 한국인을 다스리고 싶거든 먼저 멍석을 말고 팽이채를 꺾어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출간한 24권의 전집 중 첫 번째로 본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선생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이자 언어의 선구사였죠. 그리고 몇 년 전 작고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창조적 통찰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요. 다음 소개 때는 문화계를 대표한 거장 이어령 선생님의 문학적인 디테일과 감수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빛인사,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